자, 우리 페이지는 20페이지죠. 네, 20페이지. 거기 하면 되죠. 어제 3장까지 하셨으니까 4장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일단 제 이름은 김정석입니다. 네, 지금 저기서 수년간 그냥 이런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보다는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총 10회 수업입니다. 10회. 어제 받은 자료들 보시면, 그러니까 10번 만에 우리가 이제 펀드를 수업을 끝내고 여러분들을 이제 합격을 시켜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확실한 건 수업만 들어서는 답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학습을 할 때, 우리가 학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하는 그죠? 이게 이제 학이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이제 습을 하셔야죠, 습을.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나름 머리를 짜낸 게 어제 이제 수업 방식입니다. 30분 하고 20분 자습하고. 그래서 20분 동안 자습을 하면 이제 질문 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기억 망각 주기 곡선이요.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서 곧바로 5분 내에 본다면 그게 거의 90% 이상 다 기억이 난답니다. 한 3일 정도는. 그리고 또 내가 3일 안에 또 한 번 더 본다면 일주일이 기억이 나고요. 또 일주일 안에 또 한 번 더 보면 한 달이 기억나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답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직후에 바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0시까지 수업을 끝내고 보내드리면 이제 집에 가는데 일단 최소 1시간, 그죠? 그럼 11시쯤에 집에 들어가셔서 씻고 이것저것 하시고 배고프니까 간식 하나 드시고 그래도 또 텔레비 한번 켰다가 이렇게 끄고 이러면 벌써 12시거든요. 거의 주무셔야 될 시간이라서 뭔가 답이 안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30분 하고 최소 30분이고 그죠? 30분 정도 하고 20분 자습. 그래서 20분 자습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왜 이 이야기를 어제 한 이야기를 또 하냐라 그러면 이제 노파심에 잘 안 하시니까. 노파심에 지금 이제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는요. 물론 친구들 연락도 있고 집에서도 급한 연락도 있고 하시겠지만 잠시 그죠? 스마트폰 같은 건 잠시 꺼두시고 정말 수업에 집중해서 내가 여기에만 좀 올인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셔서 공부할 시간이 크게 없다면서요.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쓴 종이 다 읽어봤거든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지금 이름은 매치는 안 되는데 전부 다 공통적인 말은 합격하고 당연하죠, 그죠? 당연히 합격하려고 여기 왔겠죠, 그죠? 그냥 공부하러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시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시켜 드리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제성이 좀 부여가 돼야 그래도 공부라는 건 그래도 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저는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차분한 아이가 아닌데 몇 분 안 계셔가지고 과외하듯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복이면 복이고 그죠? 안 좋은 거면 안 좋고. 사실 저 오늘 와가지고 저 뒤에 여기 하나 둘 셋 한 세 자리까지 해서 그냥 다 치워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책상. 왜 요 앞에서만 그냥 수업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책가방도 놔야 되고 그죠? 그래서 뒤에 치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최대한 침 안 튀게 열심히 할 테니까 요 앞에도 지금 황금 자리 3개가 비어 있는데 잘 안 앉으시면 진짜 내일부터는 저 치워버릴 겁니다. 저 기둥 뒤로 자리는. 그리고 또 혼자 앉으시는 것보다 같이 앉으셔야 이게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옆 사람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 쪽팔린 거 그냥 옆 사람한테 간단하게 물어보면 가르치다가 배웁니다, 자기가. 그래서 좀 낯선 분들도 이렇게 같이 앉으시면 좀 사이도 또 친해지시고. 제가 사귀는 건 못 봤는데요. 그냥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건 봤어요.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한번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페이지 보면 4장이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 없고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뭘 암기하시면 되냐면 숫자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투자 기구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여러분들 이제 집합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배우셨죠. 그렇게 안 배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내일 가서 그 강사 뭘 한다니까요. 집합 투자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정의, 2인 이상자에게 투자 권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니까 돈으로, 그죠?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전으로, 그죠? 납입해야 되고, 그러면 금전을 모아서
그죠? 모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집합 투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건 이제 간접 투자다. 그죠?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지 마음대로 운영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건 근데 지 마음대로 하지만 뭐냐면 실적 배당입니다. 그죠? 실적 배당.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잘했건 못했건 그 친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실적 배당이죠. 예. 그 이제 그 책임은 오롯이 다 투자자 책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펀드를 간접 투자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간접 투자기구. 그래서 그 과거의 시험이 간접 투자 판매 인력 자격 시험이었습니다. 펀드 투자 상담사가. 뭐 그런 식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집합 투자. 그래서 집합 투자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장치, 도구, 이걸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펀드잖아요. 그죠? 펀드. 그리고 집합 투자를 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 집합 투자 업자. 그리고 내가 집합 투자 기구에 가입을 했어. 그럼 내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나 가입해도 통장을 주고, 그죠? 내가 반장이 되면 뭐 임명장을 주듯이 일단 그럼 내가 펀드를 가입해서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는 게 이제 집합 투자 증권. 그럼 앞으로 증권은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가입하면 주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마 어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합 투자 기구에는 크게 투자 신탁 구조와 그다음에 투자 회사 구조가 있다라는 거 배우셨을 거고. 투자 신탁 구조는 집합 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즉 신탁업자는 쉽게 말하면 그냥 시중 은행들이죠. 대형 은행들.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랑 신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죠? 고객의 돈을 전부 다 그 신탁업자한테 믿고 맡기죠. 그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신탁업자는 집합 투자업자가 지시하는 대로 야, 삼성전자 주식 좀 사. 야, 포스코 주식 좀 사. 그러면 그 신탁업자의 명의로 그 재산을 취득하고 뭐 처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만기가 되거나 투자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원래 이제 신탁 계약 구조라는 것이 삼명관계.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가 있죠. 그죠? 그럼 수익자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에서 발부되는 집합투자증권을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지위는 수익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수익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수익자 총회가 되는 거고. 다 그런 식이죠, 용어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 신탁 구조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들어가셔서 내가 펀드 하나 가지고 싶어서 들어가면 무슨 투자 신탁, 뭐 주식형 투자 신탁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왜? 그게 이제 투자 신탁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게 많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부동산 펀드, 부동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투자 회사 구조로 만들어지죠. 왜? 법률 관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살려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펀드를 가지고 그냥 펀드 자체로 회사를 만드는 거죠. 회사를. 그래서 근데 그냥 페이퍼 컴퍼니, 그죠? 이름만 있는 그런 이제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래서 법률적 형태가 조금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이제 펀드입니다. 그런 이제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구조에 대해서 어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는 건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러면 투자를 할 거잖아요, 이제. 고객의 돈을 가져가지고 고객의 돈을 뭐 한 3천억, 4천억 이렇게 받았어요. 모았어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할 건데 그 투자할 때 제한 사항이에요. 20페이지에 있는 게. 시험에 거의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꼭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숫자를 조심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해설 먼저 보시면 자, 이 책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 들으셨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 문제는 문제를 푸시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익히시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크게 우리가 그러면 펀드는 돈 되는 데에는 아무 때나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죠. 근데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증권이죠. 증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식, 채권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면 우리가 주식형 펀드.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투자할 수 있냐면 펀드가 파생 상품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파생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고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펀드, 부동산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디에 투자가 가능하냐면 이제 다른 집합투자증권, 그러니까 다른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죠. 이러한 펀드를 뭐라 그러냐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서 재간접 펀드라고 합니다. 재간접 펀드. 그러니까 다른 펀드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펀드가. 대표적으로 이런 식이죠. 어차피 뒤에 설명할 거니까. 재간접 펀드는 제가 옛날에 일할 때 어떤 펀드가 있었냐면 친디아 펀드라고 있었어요. 친디아 펀드. 친디아라는 말은 차이나와 인디아의 합성어입니다. 즉 중국 기업과 인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였어요. 그러면 이 친디아 펀드는 그 친디아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중국 기업과 인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차이나 펀드와 그 같은 회사에서 운용하는 차이나 펀드와 인디아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반반씩.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디아 펀드를 재간접 펀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는 크게 대표적으로 돈 되는 건 다 투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금펀드도 있고 그죠? 뭐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있는데 우리가 일단 크게 살펴보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증권, 그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그다음에 뭐 파생상품 이런 것들로 나눠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할 때 이제 투자 제한을 두는데요. 이 왜 투자 제한을 두냐면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요즘에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죠? 왜? 한 바구니에 담으면 많이 담기니까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 좀 크게 웃어줘야 힘이 안 웃어주면 이제 소만 할 겁니다. 네, 아무튼 농담이고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다 깨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삼성전자에 올인했는데 삼성전자가 망했다. 그럼 나도 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산 투자되면 그렇지 않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라는 것은 하여튼 무조건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펀드라고 하면 대부분 공모형 펀드. 공모라는 말 어제 배우셨죠? 공모와 사모. 그래서 공모형 펀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투자자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돈을 소중히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 그래서 분산 투자를 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분산 투자 좀 해라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 좀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동일 종목 투자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인하지 마라라는 거죠. 너가 3천억 있다고 3천억을 전부 다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가 삼성전자 망하면 어떡할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한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줄에 제가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게 아닌데요. 예. 자산 총액의 10%죠. 10% 동그라미 하시고, 예, 거기 별표 하나 해두시고, 제가 말하는 이제 별표는 꼭 외우시라는 겁니다. 이건 10%입니다. 즉 우리 펀드가 3천억짜리다. 그러면 동일 종목에는 딱 300억만 넣으라는 거죠. 300억까지만, 그죠? 왜? 그게 이제 분산 투자의 개념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뭐 이해는 되시죠? 그럼 이제 외우면 되는 거죠, 그죠? 10%고요. 자, 그런데 밑에 어떤 좋은 말이 나오냐면 바로 밑에 괄호 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모펀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사모펀드는 뭡니까? 50인 미만의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굴리는 거죠. 그럼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강남 아주머니들 개하듯이, 그죠? 그럼 뭐 지그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 손해가 나봤자 그 50명 미만의 자만 피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피해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나라에서. 그죠? 그런 식이니까 사모는 웬만한 제약에서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죠? 웬만한 거에서. 근데 이제 규제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거 잘 체크해 두시고.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면 제일 짜증나는 게 예외예요, 예외. 그냥 10% 딱 정해놓으면 10%면 되는데 무슨 놈의 예외가 이렇게 많은지. 근데 또 시험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예외를 내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잘 나옵니다. 밑에 동일 종목 투자 제한 예외 있죠. 그거 이제 별표 하나 해두시고. 자, 100% 올인 가능하다는 거죠. 우와, 이거 뭔데 펀드 재산에 3천억짜리 펀드가 3천억이 올인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올인 가능할까요? 안전하면 올인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국채. 알죠? 국채.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요. 그죠? 국채. 그다음에 통안증권, 통화안정화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죠. 그냥 나라가 발행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정부 원리금 보증채권.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한대요. 이 뭐, 그죠? 이런 것들에는 100%가 가능하다.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30%만. 그래도 좀 안전한데 100% 안전하진 않으니까 30%까지만 가능하다. 뭐가 있느냐?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거죠. 그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특수채. 여기서 말하는 특수채는 우리가 이제 그 공공법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한국전력, 아니면 뭐 공사들 있죠. 공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특수은행들, 그러니까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이런 친구들이 발행한 채권이 특수채입니다.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다음에 OECD 회원국 정부 발행 채권 이런 것들은 30%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험 낼 때 어떻게 낼 줄 알겠죠. 뻔하죠 뭐. 예를 들어서 국채, 마음에 통한증권, 지방채의 경우에는 예외로 100% 투자 가능하다. 틀린 지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의 전체 시가총액, 시가총액이라는 단어 혹시 모르시면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 있죠. 지금 뭐 삼성전자가 150만 원이다. 이게 주식의 시가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회사가 주식을 몇 개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곱하면 그게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지금 이제 맨날 주가가 변하니까 모르겠는데 대략 한 700조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한 700조 정도 해요. 700조. 자, 그러면 여기서 10%가 넘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시가총액이 70조가 넘는다는 소리죠. 그런 데가 삼성전자. 한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은 얼마까지?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요 앞에 비었습니다. 앞에만 비었습니다. 예. 뒤에 안 껴보시면 일찍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 넘는 종목들은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이렇게 예외 3가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동일법인. 마찬가지입니다. 동일법인. 그러니까 동일법인이라는 이야기. 동일 종목하고 동일법인 차이가 뭐지? 거의 똑같은데요. 그냥 쉽게 구분하면 동일법인이 주식도 발행할 수 있고 채권도 발행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근데 그냥 동일법인 이러고 어떻게 외우면 된다? 마찬가지 외우기 쉽게 10%로 적어놨습니다. 그럼 10%또 동그라미 해두시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로 밑에 다수의 집합투자기구는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20% 초과하여 투자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20% 동그라미 해놓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 있다. 삼성증권에서 펀드를 3개를 운영한다 칩시다. A 펀드를 운영하고 B 펀드를 운영하고 C 펀드를 운영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거죠. A 펀드는 동일법인의 몇 %까지? 10%까지만 투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삼성증권이라는 하나의 집합투자업자, 그러니까 증권은 아니죠. 삼성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이 운영하는 요 3가지 펀드는 총 동일법인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투자업자는 20%까지라는 거죠. 하나의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개 펀드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 회사에 하나의 펀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 수백 가지의 펀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일법인의 20%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밑에 이야기는. 그러니까 개별 펀드는 10%, 하나의 집합투자업자는 20%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는 하시면 되고,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마찬가지 사모펀드는 이런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내려오시고 파생상품. 자, 이건 파생상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저 2과목 가시면 또 똑같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셔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2개 문장만 하나 봐주시면 밑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는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죠.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공모와 사모 모두 해당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사모펀드 역시 적격 요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 상품은 거래하지 마라라고 하면 됩니다. 장외. 왜?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자,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 순자산 총액이죠. 순자산 총액. 자,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 이것도 무슨 말인지 2과목 가면 배우게 될 텐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얼마다? 공모는 100%. 사모는 400%.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 2과목 가서 다시 알려드리고. 그럼 여기서는 숫자, 시험에 괄호 넣기 아니면은 그냥 물어보는 거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100, 400. 예. 자답게도, 예. 공모, 사모 이러면 100, 400 이렇게 나올 때까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면 집합투자증권이죠.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은
하나의 펀드는 10%, 그리고 하나의 집합투자업자는 20%라 그랬죠. 근데 집합투자증권은 이제 펀드니까 펀드 자체는 좀 분산 투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완화되어 있어요. 뭐 한 개 펀드는 얼마까지? 20%. 그 책에 몇 번째 줄에 있냐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투자 제한. 그죠? 20%입니다. 20%. 근데 그 첫 번째 줄에 동일한 집합투자업자 투자 제한 있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내가 D라는 펀드예요. D라는 펀드인데 나는 삼성투신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삼성투신운용에서 운용하는 이런 A 펀드, B 펀드, C 펀드 이런 거에 투자하고 싶어요. 이런 거에 투자할 때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다? 펀드 재산의 50%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투자업자한테는 5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죠. 읽어보시면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들에 대한 투자는, 이 소리는 그죠? 하나의 집합투자업자한테는 50%까지만 펀드 재산에 그것만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숫자 일단 외워두시고, 그리고 증권에 있는 건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건 무조건 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 완전 천천히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시간 진짜 잘 가네요. 그죠? 와, 이거 하나 했는데, 한 페이지 했는데 거의 시간 다 됐는데요. 좀 더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가시면 그다음에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입니다. 자, 어제 좀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투자 신탁구조에서는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돈을 갖고 있지 않다.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탁업자한테 취득이나 처분을 지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제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일이 운용이나 운용의 지시, 신탁업자의 일은 운용 지시의 이행, 그죠? 재산의 보관, 관리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 1번 지문 읽어보시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즉 회사형 구조, 그러니까 투자회사 구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녀석은 법인격이 있죠. 그러니까 지 이름으로 산단 말이죠. 지 이름으로 사고, 그리고 신탁업자는 단순히 뭐만 한다? 단순히 보관 관리만 한다라는 거고, 이번에 투자 신탁은 법인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신탁은 신탁 계약만 맺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시를 하면 신탁업자가 지 이름으로 사고 뭐 재산을 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너무 도덕적인 이야기 읽어보시면 가슴에 와닿는 좋은 이야기니까 또 넘어가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4번. 자, 투자 신탁의 경우 반드시 신탁업자를 통해 자산의 취득 및 매각을 실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자격증에서 짜증나는 게 예외. 그래서 예외가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급할 땐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지가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 예외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2번에서는 그거 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별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제 또 그 별표에 대한 이야기 했죠. 강사가. 그죠? 그 나와 있는 별표. 그죠? 예, 별표 개수대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금전의 차입 및 대여 제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펀드예요. 펀드면 일단 그 집합투자업자가 이 펀드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펀드 재산을 빌려준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전의 차입 및 대여 있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짜증나는 게 예외는 또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네, 예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해설 한번 보시면 1번에 금전의 차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지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할 때가 언제냐면 3번의 2번 지문입니다. 2번 지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량으로 환매 청구가 접수됐대요. 즉 돈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투자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돈들 다 달래요. 갑자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다 달라고 하니까. 그럴 때. 그래서 일시적으로 환매 대금 지급이 곤란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허용된답니다. 여기서 말장난 칠 수 있는 게요. 이런 건 말장난 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환매가 청구되었을 때 금전 차입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틀린 지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뭔 말 안 했냐면 대량으로 환매 청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다 줄 수 있어. 근데 차입을 왜 합니까? 그죠? 다 주면 되지. 그러니까 대량으로 환매 청구가 접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일시적으로 지급이 곤란해야 그래야 이제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말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구문들을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내려와서 해설의 2번 한번 보시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잘 좀 따라오세요. 그 해설의 2번 한번 보시면, 자,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입 상대방은 금융기관 등이어야 한다. 이게 뭐 사채나 이런 데서 땡겨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리고, 예. 그리고 차입금 총액은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10%. 그러니까 10%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소리고. 다음에 그 차입금 전액을 갚아주기 전에는 투자 대상 자산을 추가로 매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건 좀 당연한 이야기. 예. 돈이 없어 빌렸는데 딴 데 투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 한번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해설의 3번 지문 보면 금전의 대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30일 이내 단기 대출 등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까? 옆에 뭐 콜론. 콜이란 거 아시죠? 콜금리. 콜이란 거, 콜금리 뭡니까? 은행 상호 간에 뭐 하루 정도나 그죠? 이렇게 돈 빌려주고 받는. 그래서 빌려주는 거를 콜머니, 빌리는 걸 콜론.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콜금리.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어떤 금리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죠. 콜금리. 은행끼리 빌려주고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단기 금리죠. 자, 아무튼 그런 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여. 그런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해설의 4번 보시면, 자, 재산을 운용할 때, 다른 사람 뭐 보증이나 담보 제공도 안 된다. 그러니까 펀드 재산으로 누구 제3자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다든지, 그런 말 하죠. 보증, 담보, 이런 말, 그거는 아시죠? 네, 그런 거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집합투자 재산은 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이니까, 그죠? 소중한 돈이니까 계속 그런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이해관계인. 자, 이해관계인이 그렇고 그런 사이죠.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하지 마라.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 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하고는 거래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 공정하게 거래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펀드를 운용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식이 좀 있어요. 어머니 제가 주식 사드릴게요 이러면서 비싸게 살 수도 있죠. 시가보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렇고 그런 사이끼리는, 즉 이해관계인하고는 거래를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누구냐? 이해관계인이 1번 지문에 나와 있죠. 집합투자업자의 임원, 직원, 그죠? 임직원, 그리고 배우자, 뭐 대주주, 계열회사, 자, 이런 친구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되고, 이거 그냥 이렇게. 다음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이번에 원칙적으로 금지다. 그런데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라면 가능하다. 그럼 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리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아요. 2번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3번.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된다. 네, 그렇고요. 다음에 4번. 집합투자업자의 계열사 발행 증권도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된다. 아닙니다. 계열사는 한도의 제한이 있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펀드가 있으면, 우리 펀드가 존재하면 이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운용사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 펀드가 이 주식을 낼름 취득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죠. 그죠? 이것도 딱 보면 그죠? 예. 주가 조작에 그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 제한 비율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그 이야기였습니다. 4번은. 자, 그래서 지문 정도 잘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설의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자,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전에 체결한 계약. 6개월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공개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그냥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경쟁 매매니까요.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의 유리한 거래, 방금 봤듯이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거래가 가능한 예외입니다. 예외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불건전 영업행위입니다. 자, 불건전하다는 소리 별로 안 좋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다 불건전. 아, 정말 안 되겠구나. 느껴질 겁니다. 기업부터 비업까지 전부 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묶어놓고. 따로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읽어보면 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뭐 외울 게 아니라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걸 불건전 영업행위라고 하는구나 라고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6번 정도까지만 할까요? 자, 6번 한번 보시면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제한입니다. 성과보수 제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집합투자의 정의에서 실적배당이라고 했죠. 실적배당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익이 잘 나도 투자자 거고 수익이 못 나도 투자자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만 하지. 그러면 집합투자업자가 잘 못해도 지가 책임을 안 져요. 그 소리는 잘해도 뭐 그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결을 지으시면 6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에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제한. 즉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 받지 마라는 겁니다. 받지 마라. 네 연봉이나 받으라는 겁니다. 네 연봉이나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펀드에서 수익을 잘 냈다고 해서 보너스가 없단 말입니다. 보너스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 6번에 1번 보시면 사모펀드는 적용이 배제된다. 사모는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뭐 돈을 뭐 꽃배기로 주건 뭐 덜 주고 뭐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사모는 적용 배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2번에 보시면 공모펀드도 예외적으로 성과보수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쭉 내려오시면 해설에 예외적 허용 있죠. 그 5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공모펀드도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걸 5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읽어보면 자,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그러니까 잘했으면 뭐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친구들 그죠? 엄마 나 90점 받았어. 옆집 호상이는 100점. 야, 그럼 니 못했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비교 잣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비교 잣대, 그죠? 일정한 기준 지표에 연동해서 그 성과가 산정돼야 된다는 거.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운용 성과가 기준 지표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 성과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 보수를 적용할 것. 쉽게 이야기하면 오케이. 네가 만약에 성과 보수를 받을 것 같으면 잘하면 더 받아. 좋아. 그러면 못하면 덜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못하면 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기준 지표의 성과를 초과했는데 일단 마이너스 수익률이야. 즉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30% 빠졌어요. 근데 나는 20%만 빠졌어. 일단 그러면 기준 지표보다는 잘했죠. 근데 결국 고객은 손해잖아요. 그럴 때는 또 받아가지 마라 소리죠.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금융위가 정하는 최소 투자 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최소 존속 기간은 1년 이상. 그러니까 펀드가 1년 이상 지속돼야 되고 폐쇄형 펀드여야 된다. 어제 폐쇄형 펀드는 이야기 들었죠, 그죠?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펀드라든지, 그죠? 다음에 뭐 특별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쇄형 펀드. 그러니까 중도 환매가 안 되는 거죠. 중도 환매가 안 되는 거. 자, 이런 거. 또 어제 복습합 해볼까요? 그럼 폐쇄형 펀드는 상장시켜야 되죠. 유동성 때문에. 며칠 이내에 상장해야 됩니까? 90일. 그죠?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어떤? 이게 네. 판매사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네. 뭐 은행 증권사, 은행이나 증권사. 그다음에 이- 보험사의 판매 운용 대행이. 예, 여기서 네. 펀드를 팔아서 네. 판매를
신용회사 그 네. 은행. 신탁 은행. 그냥 은행이라 적어두세요. 예. 은행.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판매사가 팔면 이제 고객이 돈을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이 모이잖아요. 이 돈을 집합투자업자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증권사도 고객의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어디서 들고 있냐면, 증권사에 내가 주식 사겠다고 돈을 내면, 그건 전부 다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에 다 가 있어요. 증권금융회사에 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펀드를 만들었어요. 고객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건 이제 어디에다 맡겨둬야 된단 말이죠.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곳. 그 은행에 맡겨두는 거죠. 근데 맡겨둘 때 그냥 맡겨두지 않잖아요.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 계약을 맺을 때 둘이 신탁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신탁 계약이란 건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얘가 알아서 보관 관리해주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수익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법률 관계가 신탁 계약은 그래서 맡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탁자, 맡아주는 사람, 은행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헷갈려. 그래서 이제 고객이 돈을 이제 고객이 수익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고객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맡기면 그러니까 돈은 여기 가 있고 그럼 집합투자업자는 뭐냐면 운용 지시를 하는 거죠. 야, 뭐 어디에 투자해, 어디 뭐 사, 팔아. 그러면 이제 얘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얘 이름으로 그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고객이 내 거 돈 달라 그러면 그 재산을 또 얘가 야 고객 돈 달란다 팔아. 그러면 이제 팔아서 고객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투자 신탁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다. 네, 얘는 지시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럼 얘는 지시를 이행하는 거죠. 네. 하는 일이. 그럼 이 기구라는 거는 네. 이걸 다 포함.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펀드라는 거죠. 집합투자 기구, 펀드. 네. 이거랑 문제에서 계속 질문이 나오면. 예. 그러니까 집합투자 그러니까 집합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네. 예. 그러니까 집합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도구가 집합투자 기구 펀드고,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헷갈리는데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펀드는 네, 동일 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펀드는 뭐 포스코에 10%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포스코라는 곳에 네, 10%만, 네, 펀드 재산의 10%만. 그리고 다수의 집합투자기구란 말은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됐다고 하면 되냐면 하나의 집합투자업자, 네, 그러니까 자산운용회사, 뭐 삼성, 그러니까 뭐 미래에셋이다. 그러면 미래에셋이 운용하는 여러 개의 펀드는 네. 한 회사에 20%, 그 회사의 20%, 지분증권의 20% 초과해서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이제 만약에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A, B가 있는데 네. 하나는 100억이고 네. 하나는 200억이에요. 네. 그럼 둘이 합치면 300억이잖아요. 네. 그죠? 그거 20%니까 60억이 초과 안 된다고요. 아, 20%. 그래야 분산 투자가 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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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가 반드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경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네.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냥 예외가 있다라고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네,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수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네, 네, 네. 만약 그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틀리라고 낸 문제인 거예요. 하나 틀리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거 헷갈려서. 헷갈리세요? 네. 아, 그러니까 동일 종목하고 동일 법인은 그냥 이제 주식을 생각하세요. 주식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종목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집합투자기구가 뭐 100억짜리다. 그러면 10억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동일 이제 어떤 한 회사한테도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 펀드가 네. 하나의 회사에. 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하나의 이제 자산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뭐 자산운용이다. 그럼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여러 가지 펀드를 운용하고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의 그 운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20% 초과해서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회계하에 이유가 이거는 이제 좀 말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또 똑같이 하나의 펀드는 이제 다른 펀드에 자기 재산의 20%를 초과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펀드면 20억을 넘길 수가 없다. 다른 펀드 투자할 때. 네, 그러니까 최소 5개 펀드는 있어야 되겠죠. 20, 20, 20, 20이면. 네. 그죠. 그죠. 분산 투자할 때. 네, 그 말이고, 얘는 뭐냐면 또 하나의 펀드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그러니까 내가 펀드에 투자하는데 A 펀드, B 펀드, C 펀드가 다 똑같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는 이제 그 A, B, C를 다 합치면 내가 이제 운용하는 펀드의 50%를 넘지 말라는 거죠. 네.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집합투자업자요? 아니요,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뭐 삼성투신운용 이렇게 이제 펀드 운용하는 친구들. 이게 집합투자업자. 그 사람이 네. 여러 개 하는 거는 50% 초과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제 수업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펀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 돈을 모았는데 100억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이 100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의 기업에는 그러니까 10%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 돈의 100억에. 왜냐하면 그래야 분산 투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들이에요. 10%들이고, 여기는 이제 이제 하나의 이제 집합투자업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펀드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운용 회사가 뭐 A 펀드, B 펀드, 뭐 C 펀드 이렇게 여러 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펀드의 운용액의 합계에 20%를 넘지 마라. 하나의 그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이야기고, 여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펀드는 다른 펀드에 20% 초과하지 마라. 그러니까 100억짜리 펀드면 20억을 넘게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하지 마라. 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근데 펀드가, 그래서 다른 펀드들이 근데 투자하다 보면, 이게 똑같은 집합투자업자들이 운영하는 펀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A 펀드도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거, B 펀드도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거, C도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거. 근데 나는 이제 펀드를 투자하는데 A, B, C 여기에다 투자하면 다 똑같은 애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펀드 재산의 50%를 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투자업자한테. 이게 뭐 미래에셋이네요? 그런 거죠. 네, 네. 동일범에 관련한 증권이 많이 네. 삼성전자 네. 증권이라고 하는데 네, 네. 각각의 이제 일반 회사들이 집합투자 기구가 이제 무슨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집합투자 기구를 말을 바꾸면 하나의 펀드는 인 거죠. 하나의 펀드는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10% 초과하여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수의 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앞에 뭔 말이 생각됐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하나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여러 개의 펀드는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20% 초과하지 마라. 운용 성과가 기준 지표보다 낮다는 소리는 제가 아까 잠깐 비교했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웬만하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벤치마크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잘 나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운용 성과가 기준 지표 성과보다 낮으면 성과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은 성과 보수를 안 받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 연봉이 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자기가 성과를 받고 싶대, 성과 보수를.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월급을 받으면 네가 연봉 뭐 1억. 근데 네가 인센티브제를 하려면 5천에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 적은 운용 보수를 적용할. 그러니까 네가 실적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나오면 더 받아가고 실적이 안 나오면 덜 받아가라는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낮은 경우, 그러니까 네가 실적을 못 냈을 경우에는 돈을 덜 받아가라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가 네. 다수의 집합투자기를 만들잖아요. 투자업자가 여러 개 만들었을 20%라는 게 여기 10%, 5% 이렇게 말해서 1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그 합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용액이 있을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운영하는 운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20%를 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왜냐하면 이 친구도 그러면 만약에 20%를 넘어가게 되면 이 큰 자산운용회사가 한 기업에 몰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리고 여기서 10%라는 네. 이게 10%가 너무 많아요. 하나의 펀드가 하나의 그건 10%. 갖고 있는 하나의 펀드가 10%. 그렇죠. 하나는 10%고 묶으면 전체는 20%고. 이 경우에 펀드 네. 하나가 15고 5%면은 이거는 첫 번째 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만약에 얘기죠? 이게 여기서 이제 그 펀드가 네. 20% 초과하지 않는데 네. 이게 만약 미래에셋에서 이 네. 두 가지 펀드를 운영해요. 네. 이제 이거 15%고 5% 네. 한다면은 네. 당연히 얘는 못하죠. 못하죠. 그렇게 안 되죠. 네, 맞습니다.